오스트리아는 음악, 미술, 건축 등 풍부한 문화유산과 예술적 성취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천재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하고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거장을 배출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예술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이 오스트리아가 사실은 세계 스파이들의 본거지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특히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는 세계 각국 스파이들이 제한 없이 활동하고 있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외교관 180명 중 3분의 1인 60명 정도는 스파이로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스트리아가 국제 스파이들, 특히 러시아 스파이들의 본거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무척 서구화된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어엿한 유럽연합의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UN 안보협력기구, 석유 수출국기구 등 세계 주요 기구들의 본거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유럽 국가인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잘 서구화되어 있고 민주국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어쩌다가 스파이들의 본거지가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오스트리아의 중립성을 꼽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중립성이 아니라 스파이 활동까지 허락할 만큼 엄청난 중립성을 자랑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오스트리아는 아무리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러니 스파이 활동을 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스트리아로 모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스파이까지 받아줄 만큼 엄청난 중립성을 띠게 된 이유를 알아보면 그 시작은 바로 세계 2차 대전 직후부터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흡수되었던 오스트리아는 전쟁 내내 독일의 군수산업 기지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후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자 통치국이 사라지게 된 이 오스트리아의 통치 방향을 두고 연합국 국가들은 많은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논의 끝에 오스트리아는 무려 10년 동안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렇게 4개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렇게 10년 동안의 분할 통치가 지나고 1955년 드디어 오스트리아는 오랜 기간의 분할 통치를 끝내고 단일 국가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을 체결하는데요. 바로 이때 오스트리아는 국제사회에 영구적인 중립국임을 선언하고 이를 국가 헌법으로까지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건 오스트리아 국가조약 당시 이루어진 소련과 서방 국가들 간의 협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소련의 영향이 제일 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소련은 분할 통치가 끝나고도 오스트리아가 서방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던 소련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던 서방 국가들과의 이념적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자신들과 이념이 다른 서방 국가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해요. 오스트리아를 서방 국가들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건데요. 또한 오스트리아 내부에서도 정부의 중립국 선언은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전쟁의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를 원했으니까요. 이렇듯 오스트리아의 영구적인 중립 정책은 당시 오스트리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던 건데요. 이때 오스트리아의 헌법에는 국가가 결코 군사 동맹에 가입하거나 군사 기지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에는 중립성을 강조하는 여러 다른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국가 내에서의 스파이 활동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법이 오스트리아를 지금의 스파이 천국으로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스파이 관련 법은 크게 세 부분 254조, 256조 그리고 319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254조는 단순히 외국 권력의 오스트리아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319조를 보시면 오스트리아 영토 내에 어떠한 비밀 정보 서비스도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 256조입니다. 이 모든 비밀 정보 활동이 오스트리아에 해를 끼친다면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말인즉슨 오스트리아는 영토 내에서의 모든 스파이 활동을 금지하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스파이 활동의 대상이 오스트리아 자체가 아니라면 법으로 금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중립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스파이에 대한 이 지극히 중립적인 법은 세계 각국의 비밀 정보기관들을 오스트리아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를 비롯해 영국의 MI6, 이스라엘의 모사드, 중국의 MSS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정보기관들이
스파이들이 이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정도죠. 유럽의 한가운데에서 스파이 활동을 법으로 허락하는 곳이 있으니 각국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없겠죠. 이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스파이 활동은 급격하게 왕성해지게 되었고요. 유럽 내에서는 이 비엔나를 스파이의 놀이터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비엔나에서 왕성하게 스파이 활동을 벌이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규모도 크고 이 비엔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트리아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 중에 무려 3분의 1 이상이 스파이 활동을 할 정도로 러시아는 이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렇게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유럽 견제를 위한 지리적 이점을 꼽고 있습니다. 항상 세계 패권 경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러시아에 있어 서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재 세계 질서는 큰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서구 중심 질서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큰 위협임과 동시에 첩보 활동의 주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는 법적인 제한 없이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리적 위치 또한 유럽에서의 스파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스파이들은 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유럽 전역을 빠르고 쉽게 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러시아의 유럽 대륙 스파이 활동에도 예전보다 더 많은 제약들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 유럽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현저하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친러를 외치던 국가들조차 하나씩 서구 세력으로 돌아섰거든요. 게다가 유럽 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면서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 또한 점점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파이 활동을 포기할 러시아가 아니죠. 여러 어려움과 유럽 국가들의 제한들조차 서구 세력을 견제하려는 러시아를 저해하지는 못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SVR과 FSB 소속 요원들은 유럽 내에서 외교관으로 위장한 채 스파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어요. 바로 러시아 스파이들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인데요. 물론 러시아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목적을 추측하고는 있는데, 첫째는 과거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들에 대한 감시와 결속입니다.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같은 발트해 국가들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국가들은 이제 분명히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련의 일부였다는 이유로 러시아는 아직도 이 나라들이 러시아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러시아는 이 국가들의 스파이를 보내서 친러시아 세력들을 규합하고 결속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내에 존재하는 친러시아 세력을 더 커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들은 아니지만 현재의 동맹국이거나 잠재적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세르비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같은 국가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나라들은 대표적인 친러 국가들로 유명하죠. 아직까지 열혈 푸틴 지지자들이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가 친러시아적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친러 성향을 보이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까지 했거든요. 러시아 스파이들은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친러 세력들이 더 많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반러시아 세력에 대한 방해 활동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어찌 보면 친러시아 세력을 결속하는 활동이었다면 마지막은 이와 정반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의 주요 대상은 아무래도 평소 반러 감정을 갖고 있는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인데요. 러시아 스파이들은 이들 국가에서 군사 정보를 캐기도 하고 서유럽 국가들의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적대적인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유럽에서 활동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위장인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위장 스파이들이 대거 붙잡힌 사례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붙잡힌 스파이들을 살펴보면 영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미용사,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금융 전문인, 아마추어 무술 전문가 등 그냥 보면 그저 영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들은 불가리하게 러시아 스파이로 영국 주요 인사들을 감시하고 중요 정보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 내에 이러한 위장 스파이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원들끼리의 접선이 잦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촉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스파이를 적발하고 찾아내는 일이 무척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유럽 국가들 내에 존재하는 러시아 스파이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 보고 있어요. 이렇듯 러시아 스파이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거점으로 유럽 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오스트리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스트리아 또한 러시아 스파이들로 인해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인 자유당은 오랫동안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자유당의 당대표가 러우 전쟁과 관련하여 유럽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대놓고 친러 성향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몇 개월 전에는 러시아와 유착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수호 대테러청 직원 에기스토 오트가 구속되면서 국제사회에 또 한 번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는 대테러청 근무 당시부터 러시아 측에 중요 정보를 넘겨왔다고 해요.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는 2024년 3월 러시아 스파이와 연루되어 있다며 빈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하는 등 현재 러시아 스파이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의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러한 스파이 활동의 자유를 만들어준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리아가 왜 전 세계 스파이들의 본거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평화롭고 아름답기만 한 모습의 오스트리아 이면에 이렇게 피 튀기는 각국의 스파이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물론 스파이 활동이라는 것이 국가의 중요 기밀이다 보니 세상에 나와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은 이 오스트리아를 그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앞으로 오스트리아가 이러한 스파이 활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